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하루 종일 시세판을 쳐다봐도 돈을 벌 수 없다. 요즘 주식 투자 열풍에 이어서 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주위를 보면 이 시시각각 자신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심지어 업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시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시세를 본다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현재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게 돈 버는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입니다. 부디 이 시간만이라도 시세판에서 눈을 떼고 편안한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24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2994님, 10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지만 해도 어려운 게 주식이네요. 20년을 30년을 해도 어렵습니다. 주식은요. 한동안 손절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뽑아주십시오. 네, 2994님, 저희 목돈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저희가 임명합니다. 늘 함께해 주세요.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헬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로 코너가 옮겨졌죠.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틈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들을 시작을 했고요. 네, 대표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일단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수하는 법,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매도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랜빌의 매도 법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법칙을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 그랜빌의 매도 법칙 전에 또 매매에 관련해가지고 이 짧은 팁 전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매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할 때 수익 실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실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익으로 할 때는 사실 괜찮아요. 우리가 아쉬움만 가지면 되거든요. 아, 이만큼 더 수익을 못 봤다라고 그냥 아쉬워하면 되는데 이제 손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손절매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자신감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단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딱 이제 그랜빌의 법칙을 보고 이거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결단력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딱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설마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다시 뭐 계속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손해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아예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버티자. 그렇죠. 존중하면서 버티자. 이런 것도 지금 확산돼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 문화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무조건적인 손절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하던 게 꺾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오던 게 다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시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기회비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뭐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또 돌파를 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던가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의 이런 머릿속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좀 결단력을 가지고 그거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안 되죠. 실전 매매에서는 진짜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거 다들 투자해 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그래 말로는 쉬운데 이게 정말 결단하기가 어려워라고 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가 좀 찍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뭐 답은 하나죠. 그냥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예? 경험이 네. 많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 네네네. 경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이 얘기 들으시면 보통은 좀 당황을 하세요. 그렇죠. 뭔 얘기야? 이러죠. 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이런 예.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투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수익만 보기를 원하죠. 네. 하지만 이 굉장히 이 하나의 종목이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돈이 묶여 있으면 남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멘탈이 우리가 이제 무너진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상황이 오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내동매매를 네. 하게 됩니다. 갑자기 버티다가도 이거 내가 왜 버티고 있지? 갑자기 막 우리가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손절을 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막 잘 움직이는 것 같은 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요. 잘 가니까 이거 올라가겠지라고 들어가 거기서 또 물리고 네. 그래서 또 그럼 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과정까지 가게 됐을 때는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월화수목금이 행복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힘듭니다. 주말까지도 힘들죠. 네, 주말도 네. 힘들고 왜 도대체 다음 주엔 내가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울해지고 막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네. 그 과정까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도 시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결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적응이 될 때까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하면은 악셀을 밟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브레이크 밟는 게 어색한데 네. 이게 숙달이 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막 졸린 상태에서도 막 악셀 잘 밟고 네. 브레이크 때 되면 잘 밟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당연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만의 법칙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법칙이 깨졌다. 네. 그 순간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매도하라. 네. 혹은 익절하라. 익절하라. 네. 네. 끌지 마라. 네. 끌면 안 됩니다. 네. 항상 그게 맞던 틀리던. 네, 맞던 틀리던. 왜냐면 그렇게 해서 틀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해서 나만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랜빌의 법칙은 나랑 좀 안 맞구나. 그럼 요거에서 다르게 한번 병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만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사실 발전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 무작정 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항상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법칙을 네.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고 개선할지언정 그렇죠. 일단은 그 직전 법칙으로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국의 경험치를 쌓아라. 네, 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 쌓아둬라. 그렇죠. 하고 법칙은 이제 계속 배우면서 그렇죠. 또 바꿔 나간다. 하나하나 적용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토요일 이 밤에도 좀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분들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그랜빌의 투자의 법칙 중에 매도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입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고선 언제 매도하지 관련한 거죠. 세 번째 법칙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세 번째 법칙은 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못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동평균선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구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겠구나 네. 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바닥권에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이 우양하던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게 상승을 해주면은 네. 괜찮은데 이게 그 상태에서 살짝 닿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 지금 당장은 약간 뭐 매물이라든지 네. 이런 이평선에 막혀서 이제 저항에 막혀서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정리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주가가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다시 빠집니다. 네. 그게 20%가 올라갔던 30%가 올라갔던 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가로막혀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는 다시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보통 빠졌다가 그럼 그 정도까지 빠질 때면 다시 이동평균선이 계속 옆으로 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수렴하게 되고 다시 네. 한번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애초에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올라가면서 희망을 줬거든요. 네. 희망을 줬는데 다시 한번 그 밑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가격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법칙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주가가 다시 그 지점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동평균선 중요한 이동평균선 한 번은 만납니다. 어. 닿게 되겠죠. 네. 네. 닿았을 때 그때 뚫어줘야 돼요. 거래량을 네. 동반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바로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전량 다 이제 정리하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다음 날 또 뚫을 진짜 대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30%에서 50%는 눈물을 좀 머금고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네. 그다음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서 이제 추세가 정확하게 바뀌기 시작을 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이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네. 올라갈 때도 안정적이고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면은 그 뭐 수익 실현에서는 마이너스로 찍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밑에서 내가 다시 이거를 매수를 해서 뭐 평균 단가를 낮춘다거나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응을 해서 이게 탈출할 수 있는 그걸 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한다. 네. 이제 밑에서부터 주가 캔들이 올라가서 만난다. 네. 그런데 뚫지 못하고 다시 꺾였을 때는 일단은 매도하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꺾인 다음에 다시 수렴을 하는데 또 밑으로 또 빠집니다. 이게 안 맞아요. 좋으면 그러니까 바닥 밑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1층 밑에 또 지하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그 1층에서 정리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네. 그것이 세 번째 법칙이었고요. 네 번째 매도의 법칙은요? 네, 네 번째 법칙도 좀 유사한데 이동평균선을 이제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돌파를 하면은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밑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심지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더라도 그렇죠. 네. 심지어입니다. 네. 말씀을 되게 네. 잘해주셨는데 심지어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떨어지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사람들이 한번 어려운데요, 그건. 이거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주가가 밑부분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게 됐을 때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또 기대에 차 있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오늘 시세가 좋은데 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 사실 이 주식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본전 심리라고 해서 내 해당 단가가 왔을 때 그래 나는 손실만 안 봐도 괜찮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도망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본전 매물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일정한 부분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는 그걸 버텨야 된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진짜 시세가 나온다. 그렇죠. 네. 물론 열에 두 번은 진짜 시세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열에 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열에 여덟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또 밀린다. 또 밀렸다가 다시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람의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네.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매수의 수량이 많아야 돼요. 매수의 수량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현재 시점에 이 주식을 샀을 때 네. 앞으로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가격이 분명 옵니다. 저점 대비 이거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이 항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면은 나 눌림목에서 매수해야지.
좀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산 사람들부터 주가가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움직이는데 나는 뭐 크게 손해는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이제 매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강하게 또 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칙은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좀 종목의 좀 차트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대부터 한번 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 두 거래를 거쳐서 상한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금방 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은 심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 수익률을 노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땐 좀 결단력을 가지시고 빠르게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하는 이동평균선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는 듯 하는데 네. 밀리는데 그렇죠. 이때 한 이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밀렸다가 가야지 그렇죠. 완전히 음봉 내지는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진짜 원점입니다. 원점. 네, 그럴 원점까지 때는, 갑니다. 네. 중간에 그냥 어쨌든 결단을 내려라라는 그랜빌 매도의 네 번째 법칙을 했고요. 네. 자,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좀 기본적 분석들을 좀 하면서 업종 네. 분석 어떨까요? 네, 업종 분석 반도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마이머니, 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소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290님, 돈을 모으는 정석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네요. 듣다 보니까 다 아는 건데 실천 못하는 것들입니다. 제게 실천할 힘을 주세요. 그렇죠. 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죠. 예, 실천이 어렵습니다. 힘을 주세요. 예,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아니 하나하나씩 네. 하다 보면은 네. 몸에 배요. 벨 때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세요. 그런데 못해요. 아는데 그게 어려워요. 예.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시다 보면은 아이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반복이 중요해서요. 이게 하나하나씩 모이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것도 결국 의지의 영역인가요? 아 그럼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뭐 좀 테크닉으로 안 돼요? 네, 테크닉으로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의지다. 예, 무조건 예. 노력해야 됩니다. 9290님, 저희들이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은 길은 알려드리는데 의지다, 본인의 의지다. 네,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목돈 만들기 3단계, 이 모으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은 절약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 없죠. 네. 네, 투자는 정말 리스크하잖아요. 네, 이거 리스크 없습니다. 네, 절약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험입니다. 보험, 네. 보험료 줄이는 법. 쉽죠. 네. 해지하면 되잖아요. 안 들면 되잖아요. 해지하면. 예, 예. 네. 보험 뭐 부자들은 보험 들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있어야 됩니다. 네, 저도 반드시 한 있어야 2개, 3개 됩니다. 있어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 이 중요한 게 보험이 너무 무지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이 이거 오셔가지고 약관 한번 다 줘보세요. 제가 스마트하게 설계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실제 가져가시면 내가 많이 들었어도 뭔가 하나를 더 갖고 오세요. 뭐 이거 해지하고 이거 더 드세요. 계속 보험회사 설계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 추가해서 들으시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케어는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해주죠. 케어가 네. 그들만의 방식의 케어예요. 실제는 우리를 위한 케어가 아니고 네. 어떻게든 하나를 더 가입하게 만드는 케어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네.
또 그런 분도 있고 예,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통상적으로 이게 뭐 계속 늘어납니다. 예. 한두 끝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 케어를 받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요. 알자. 내가 알아야 알자. 이게 적정하게 쓸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험 이게 제 소득액 대비 한 25%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월 납입 보험료. 보험료. 근데 보험료가. 실제 저라든지 재테크를 공부하시고 하시는 전문가들 얘기는 10% 이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5% 이내도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 설명드릴 건데, 네. 자 우리가 보험을 그 적금하고 믹스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축성 보험을 많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재 보험을 들든 뭐 여러 가지 종신보험, 교육보험 여러 가지 많이 붙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보험들에 적금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는 화재 보험을 20만 원짜리를 묻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달에 나중에 화재가 나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보상. 실제 한 3만 원밖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7만 원은 적금이었는 17만 거예요. 원을? 17만 원은.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3만 원짜리 보험 들고서 나는 20만 원 내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상품들이 증권사, 은행,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다 조금씩 서로 믹스하고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상품을 우리가 고르실 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보장으로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을 준다든지 하는 상품들은 다 적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는 족족 없어지는 거. 그런 보험 상품 들면 그게 아주 적게도 가능한 거죠. 아깝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낸 것만 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험은 완전히 보장으로만 가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직장 초년생들이 회사 막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제 달라붙습니다. 뭐 친지분들이나든지 여러분들이 보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보험하시는 분 10명 이상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권유를 해요. 보험 들으라고. 근데 사실 뭐 20대 초반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사실 딱히 들만한 보험은 없어요. 싱글이. 근데 연금 보험들 많이 이제 그래서 가입하게 되죠. 유니버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되니까 듣는 거지만 종신 보험 같은 것도 막 들어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종신 보험 들어서 뭐 할까요? 사망 시 누굴 위해서 종신보험을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어요. 유니버셜 보험도 사실은 이게 뭐 변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투자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방식인데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게 믹스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하고 싶으면 증권에 주식하고 뭐 요즘 코인도 하시니까. 근데 이게 보험에서 하는 상품, 섞인 상품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안 낳는데 교육보험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없겠죠. 요즘에. 요즘은 이제 없을 거예요. 요즘은 없을 옛날 없을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은행에 이제 가서 적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죠. 요즘 적금 이제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적금을 가서 은행 데스크에 가서 적금을 들으려고 가면은 실제 적금을 안 알려줘요. 적금 상품에 대한 소개를 안 하고 이게 뭐 그 믹스돼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이제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적금 형태든 아니면 뭐 투자해서 뭐 변액으로 수익이 난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판매 수수료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판매 수수료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실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가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보여주시고 가입하라. 요즘 누가 적금 들어요? 뭐 이러면서 권유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험이 전체 소득의 5% 보험료가로 이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소한의 보험 상품은 있어야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보통 좀 많이 권하세요? 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비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실손보험이죠. 뭐 개인 의료보험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기반은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비용이라든지 입원 시에 나올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원금이 돌려받지 않는 상품으로 하면 4인 가족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도 한 뭐 17만 원, 16만 원 요 정도 납부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거기에다가 사망시 뭐 이런 진단금도 사실 들어가요. 그게 주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완전히 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뭐 암 걸려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가장으로서 가장이 암이 걸리면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생활비를 집에 줄 수 없잖아요. 입원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분들 뭐 집에 뭐 어머니 뭐 요즘 암 걸리셔도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 우리 왜냐하면 의료 건강보험이 네, 굉장히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좋습니다. 있어서 네. 그게 실제 암이라고 판정이 나기 전까지만 검사 비용이 좀 드는 거지. 검사가 되고 나면 90% 정도가 의료보험에서 다 주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몇백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나오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다 치료비는 됩니다. 근데 생활비가 안 돼서 그렇죠. 드는 거지. 다만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비가 안 돼서 암보험 드는 중에서는 거예요. 이제 가장이 만약에 네, 걸렸을 네. 경우에는 그랬을 때 또 위험하니까 네. 가장이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뭐 아내도 들고 자식도 들고 좋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네. 모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 실제 뭐 가입하신 거 보면은 한 달에 뭐 4-50만 원씩 나가는 가정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실제 보험 상품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한 10만 원도 안 내실 거예요. 예. 한 4-50만 원 내시면 실제 보험 상품으로는 10만 원 안 낸다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대부분 적금이니까 나중에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아주 금액을 낮춰서, 그러니까 낮추라는 게 상품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 네, 소득 네. 대비 낮추라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비율을요. 낮춰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좀 올라가는 건 좋지만 네. 어, 그 자동으로 늘어나죠. 예, 왜냐하면 예, 소득이 예, 늘어나는 예, 거예요. 예. 5%니까. 이게 지나치게 보험료를 막 25%씩 납부하는 거는 이렇게 갖고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면 요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네. 보험을 좀 살펴봤고요. 네. 사교육비 한번 해볼까요? 사교육비? 예. 네, 사교육비 좋죠. 예. 사교육비 이건 줄이는 법이 뭐 확실하죠. 네. 학원 가지 가지 마라. 마라. 그럼 가지 아이는 마. 엄청 좋아하면서 좋아하죠. 네. 역시 뭐 네, 이렇게 네, 역시. 돼야 되는 어떤 어머니는 네. 어머니 마음은 더 타고. 근데 이제 네, 사교육비도 애가 타고. 보면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교육비가 네. 이게 부모로서 줄일 수 없어요. 굉장히. 네.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가정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증가하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요.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소득이 더 늘어나면 또 하나 더 보내요. 아니면 아니면 과외로 가죠. 그렇죠. 과외로 이제 가죠. 개인 그룹 과외로 네, 갔다가 네. 이제 뭐 1대1 네, 과외도 네. 가고, 이거는 감성이에요. 우리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한테 베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는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패턴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다 보면 본인 부부의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요. 부모 본인들입니다. 본인. 네. 이게 자식은 뭐 어떻게, 그럼 나중에 내가 70이고 80이고 돼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자식한테 병원비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나 너 저기 교육비 다 쓰는 바람에 또 뭐 주는 자식도 있고. 제가 보기엔 안 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왜요? 우리 감성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감성은.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가 사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점점 갈수록 실은 근데 네. 고1까지라고 통계에 많이 네, 나와요. 네, 왜냐면 그 맞아요. 이후부터는 네. 이제 크게 이제 맞아요. 결론이 네, 나지 이제 않습니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고1 이때가 진짜 많이 들죠. 근데 네. 고1, 2 거기서도 마지막 또 네. 안간힘. 예를 들어서 미대를 간다든지 네. 뭐 예체능 계열로 가버리면 네. 엄청나게 또 가입이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사교육비- 합니까? 이 무서워요. 사교육비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네. 제가 소득은 계속 증가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한 50대 정도 되면 고3 정도 되니까 피크를 이 찍죠. 피크 정도 네, 해요. 네, 피크 임금 정도인데 피크가. 네. 계속 거기 피크 정도 되는 걸 보고 계속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계속 부모들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소득이 감소될 건데도 불구하고 네. 자녀의 사교육비를 계속 쏟아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쏟아붓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하던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과외 시켜줘야 돼요. 중간에 학원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가르쳐 보고 중고등학교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학원비를 보내는데 네. 이것도 나 노후비를 계산해내고 나서 가르쳐야지. 그것도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노후 생활비가 없어요. 이게 약간 좀 오히려 냉혹하게 들릴지 네. 모르나 예, 아니 이게 그러면 예, 뭐 정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저는 자식 없고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자식이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이 교육비를 막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간절함. 내가 이렇게 너한테 쏟아 붓고 있는 거에 대한 간절함을 주는 게 이 친구가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아이 뭐 고급 과외 시킨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아버지가 머리가 안 좋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네.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네네. 이 사교육비도 네. 역시 그런데 정하는 게 이제 맞다. 그쯤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노후 자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덜어 내놓고 교육비를 산정해야지 무조건 남는 돈은 무조건 교육비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을 따질 때 이렇게 네. 정리를 하죠. 네. 이제 매달 뭐 연금을 붓던 노후 대비용 네. 또 재테크가 있잖아요. 그럼요, 각 가정마다 그럼요. 예. 우선순위는 그게 먼저다. 그렇죠. 그거 찍고 규정해놓고 남는 그다음에 게 사교육비. 사교육비 해야 자식. 되는데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면 네. 밸런스를 맞춰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노후를 준비한 것도 올려야 되고 교육비도 올려야 되는데 50만 원 오르면 교육비만 50만 원 올라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네, 핵심은 일단 순번을 정하되 자신의 노후 관리용 매달 네네. 들어가는 그 납입금이 적립 뭐 펀드도 뭐도 있을 네네네. 겁니다. 그게 우선하라.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순번상 사교육비고 네. 소득이 늘었다. 네. 그럴 때도 밸런스를 그냥 맞춰서. 늘었으니 아이 자식 음. 교육비가 아니라 네. 밸런스를 맞춰서 네. 나의 노후 관리 자금도 5대 5로 나눠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늘려라. 냉정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돈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취향대로 맘껏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 시간엔 투자를 즐겨보겠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네. 뮤직하우 네. 음악 저작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음악을 좀 많이 듣겠어요. 그럼요. 저 음악 인디를 좀 좋아합니다. 인디 밴드. 혹시 뮤지션이었습니까? 뮤지션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기타리스트라든가. 네. 저는 이제 통기타를 좀 쳤고 밴드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원래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기타로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떤 꿈은 있었던 거죠. 꿈 그러니까 어느 꿈이었죠.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진짜 아니, 본격 뭐 기획사를 찾아다녔다든가 뭐 그런 건 그 아니에요?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뭐 대학교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음. 싶었고 뭐 그 정도였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관계로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회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좋아지는 날에는 네.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기타를 그날을 한번 갖고 오시죠. 그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왜요? 그 기타는 좀. 이 저작권을 달아야 되니까 네. 예, 또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요즘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코인 시장도 뜨겁지만은 이 음악 저작권 투자도 뜨거워지고 있다. 네, 시장 맞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음악 저작권 지수는 이번 주에 250을 좀 돌파하면서 네. 지난주 대비해서 또 10%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 중에 최저 지수가 122였었는데 이걸 감안하면은 1년 동안 최저 지수 대비해서 2배가 올랐던 거죠. 네. 근데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최근에 롤린 역주행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좀 크신 것 같아요. 모든 저도 곡들이 느껴져요. 네, 네. 모든 곡들이 역주행되는 건 아니니까 좀 그거 좀 유의하시고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나 이것도 주식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식도 고점에 들어갈수록 기존에 이제 선투자하신 분들이야 웃고 있지만 그렇죠. 항상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늘 그 위험이 커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네.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연 5% 이상은 네. 많다.
곡들이 연 5%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곡들은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네, 원래가 한 8%, 10% 정도 그랬잖아요. 나왔었으니까 예. 2배 상승했으면 연 네. 5% 이상인 곡들이 대부분이겠죠.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저작권료 수익이 근간이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 자산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네. 최근에 어떤 이 팬덤 문화가 네.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네, 맞습니다. 들려주신다고. 이건 이제 저작권 뭐 이런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이 네. 우리 이제 음원 시장, 음악 산업에 의해서 팬덤이 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이제 팬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옛날부터 중요했죠. 네, 그렇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 네, 트로트도 그렇죠?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바뀝니까? 팬덤은 요즘에 혹시 제당 슈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당 슈만 처음 듣고 이거 모르시겠죠? 꼭 알아야 되나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거 좀 알아야죠. 요즘에 좀 단어를 많이 줄이잖아요. 예, 진짜 줄임말인데 네.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거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땅, 당신을 슈, 슈퍼스타로 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윤도현 아나운서가 급조한 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거 있는 말입니다. 그럼요. 제당시만, 네,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팬들이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에 위해서 좀 슈퍼스타로 만들어주게끔 광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네. 뜻인데요. 네. 요즘에 브레이브걸스의 좀 꽃땡칩, 네. 꽃땡칩 그리고 네. BBQ 네. 네 그런 일단 광고 모델 계약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의 팬덤의 영향이 좀 크게 발휘됐습니다. 뭐 BBQ 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팬들이 좀 써달라. 아. BBQ가 원래 공약을 걸었어요. 예. 20만 인스타 팔로우 되면은 광고 모델로 쓰겠다. 그런데 막 쇄도해가지고 요청이 쇄도해서 광고 계약을 따낸 겁니다. 광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 브레이브걸스의 그 칩은 네, 우리 그 친구의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와 팬덤은 그럼 어떻게 광고를 딴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오리온 관계자 네. 분이 좀 관계자분이 인스타를 또 올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팬들이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브레이브걸스가 이거 해야 된다. 네, 그분이 너무 이미지가 맞다. 어. 그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광고 계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네. 임영웅 씨가 이제 커피 바리스타 룰스 그것도 발탁됐었는데 네. 이것도 임영웅 씨가 SNS에 그 커피를 애용한다고 밝혀가지고 네. 막 팬들이 모델로 기용을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 이게 제당 슈만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 때는 이제 좀 그런 사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이제 연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진에 네. 그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이죠. 네. 네. 이렇게 좀 갖고 다니고. 저는 이제 당시 이미연 씨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그 연습장을 사러 네. 막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른 고등학교 앞에도 막 가고 그랬지. 진짜요? 근데 뭘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요즘에는 이제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도 생겼으니까 네. 그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사서 그 더 들으면 스트리밍을 더 하고 뭐 활동을 더 하면은 저작권료가 더 나오죠. 아니 그 롤린이라는 곡 자체도 네. 그 수많은 어떤 군인들과 예비역들과 그 맞아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비분들이 이 노래 정말 좋은데 뜨고 있네. 제대하고 나서 네, 제대하고 나서 뜨고 있네. 아니 왜 안 뜨지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죠. 네.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하다가 조금 뜰 기미가 보이니까 힘을 아주 그냥 보태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팬덤이 네. 지금 40대 이상에서 네. 또 다시 시작된 이거 여기서부터 트로트 얘기가 시작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40대 이상의 팬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트로트 오디션 네, 프로그램 네, 네, 거기서부터 네. 시작을 했었죠. 네. 임영웅 씨나 김호중 씨, 영탁 씨 등 트로트 스타가 대거 탄생을 했었는데 이 팬덤의 특징을 꼽자면 연령대가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이상의 팬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네. 충성도가 아이돌 팬덤에 비해서 오히려 높습니다. 한 번 지지하기 시작하면은 네. 스캔들 뭐 네. 이런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팬수가 오히려 증가를 할 때도 있어요. 활동만 잘한다면. 네. 그러니까 좀 큰 변화가 없는 좀 신기한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40대 이상의 네. 팬들, 이들의 팬덤. 네.
방금 전에 이제 더 진짜 더 뜨겁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맞습니다. 딱 드는 생각은 네. 이제 40, 50대면 어쨌든 네. 이 자산에 있어서 네. 좀 원숙 단계에 네, 그렇죠. 돌입했다. 맞아요. 그렇다면 네. 돈을 더 많이 어, 쓴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이 주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경우가 많죠. 시간도 많고요. 네, 일단은. 네. 그래서 네. 구매력도 높고 파급력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을 한번 보면은 네. 트로트 스타들의 음원 조회수와 음반 판매량은 웬만한 아이돌들을 뛰어넘는데요. 김호중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솔로 아티스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음. 누적 음반 판매량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스트리밍이 아니라 MP3 다운로드 비중이 좀 높은데, MP3 다운로드요? 네, MP3 다운로드가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비중이 87%였고 예. 스트리밍 비중이 11%였습니다. 예. 원래 아이돌이 좀 스트리밍 비중은 한 58%고 다운로드가 40% 정도인데 그걸 예. 고려하면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MP3 다운로드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냥 다운로드잖아요. 네, 다운로드죠. 예. 네네네네. 왜냐면 MP3 기계가 지금 막 네. 있는 건 아,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 파일 이름 이제 예. 파일명이 예, MP3 예. 하는 거죠. 다운로드. 그렇네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거의 스트리밍이거든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영향층이 높으신 분들은 어. 다운로드가 편하시고 익숙하시고 그러니까 아. 다운로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다운로드가 하는 네. 굉장히 특이하고 김호중 씨가 누적 음반 판매량이 네, 밀리언셀러를 네. 달성했다. 달성했었어요. 이 저작권 투자에서는 어때요? 트로트 요즘에? 요즘에도 트로트가 좋아요. 그리고 트로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저작권료가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르별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나중에 장르별로도 한번 짚어드릴 테지만 트로트는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인접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 코너를 시작할 때부터 네. 그때가 이미 이제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 광풍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트롯을 좀 많이 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트롯은 또 우리 얼핏 생각하기엔 네. 스트리밍에선 좀 약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스트리밍보다는 좀 다운로드가 많긴 하지만 네. 약하지도 않다. 음. 왜냐면 이제 요즘에 또 많아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점점점 스트리밍을 듣는 사람들도 높은 연령층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옛날 곡들이 좀 많잖아요. 트로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드린 말이에요. 예, 명작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곡들. 이제 높다가 낮아졌다가 쭉 안정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저작권료가. 네. 그러니까 이미 안정된 수준이 꾸준히 쭉 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는 곡인 거죠. 또 뭐 노래방에서야 계속 나올 테고 네, 네. 또 지금 공연은 묶여 있지만 네. 이제 이제 아쉽죠. 공연이 풀리게 될 네. 경우에는 트로트가 공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네. 트로트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풀리면 훨씬 더 저작권료도 많이 나올 거고 음. 그분들도 굉장히 좋을 텐데 아쉽게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장르별 네, 예, 이거 한번 해야 돼요. 네. 락, 또 발라드, 네. 트로트. 알겠습니다. 예. 장르별로 뭐 랩도 그렇고 R&B도 그렇고 한 번씩 짚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힙합, 예? 힙합도 예, 많이 그렇고. 궁금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윤동현 로스가 추천주, 네, 추천곡이 있죠? 네 오늘은 이제 트로트를 얘기했으니까 태진아 씨의 당신의 눈물이라는 곡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태진아 씨가 이제 뮤직하우를 통해서 직접 저작권 공유 문화에 참여하는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한 곡입니다. 네. 이 곡은 1998년에 발표된 곡으로 조용필 씨의 이별의 뒤안길이라는 곡의 가사를 바꿔서 부른 곡인데 예. 미스터 트롯에서도 강태관 씨가 열창하면서 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연 6.3%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연별로 굉장히 꾸준한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6.3% 6%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핏 딱 하면은 뭐 태진아 씨의 대장주라고 하면 옥경이를 네, 옥경이가 아쉽게도 아직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예 아쉽지만. 시장에 안 나, 이게 네. 상장이 안 된 거군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어요? 네,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돼 있는 게 당신의 당신의 눈물이라는 눈물.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조금 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으로 추천했던 곡이죠.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